하늘은 사흘 전부터 눈을 내려 쏟아부었다. 바람은 살을 내는 정도를 넘어 뼛속까지 파고드는 기세였고 고개 너머 마을의 개 짖는 소리마저 눈에 묻혀 들려오지 않는 밤이었다. 나무들은 가지마다 눈을 이고 있었고 산길은 사람의 발자국은커녕 짐승의 발자국조차 없이 하얗게 얼어붙어 있었다. 그 깊은 산속 초가집 한 채의 불빛이 하나 있었다. 희미하게 그러나 꺼지지 않고 마치 이 세상에서 자신만 살아남은 것처럼 홀로 타고 있었다. 돌쇠는 등잔불 아래 앉아 집신을 꼬았다. 나이는 33. 얼굴에는 산속 생활이 새겨놓은 거친 결이 있었고 손마디는 도끼와 낫과 괭이가 만들어낸 굳은 살로 두툼했다. 그러나 눈빛만은 달랐다. 세상에 대인 사람 특유의 깊고 조용하고 쉽게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었다. 집신 한 켤레가 완성될 때마다 그는 벽에 기대어 세워두었다. 10켤레, 11켤레, 12켤레. 장날이 되면 저 집신들을 지게에 져서 산을 내려가 팔고 그 돈으로 쌀 한 되와 소금 한 줌을 사 올 것이다. 그것이 돌쇠의 한 달이었다. 본래 그는 한양 어느 양반댁 머슴이었다. 주인을 위해 밭을 갈고 나무를 패고 심부름을 다니며 살았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 주인댁 사랑채에서 귀한 물건이 사라졌다. 누군가의 손가락이 돌쇠를 가리켰다. 돌쇠는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지만 머슴의 말을 들어주는 세상이 아니었다. 그는 볼기를 맞고 내쫓겼다. 쫓겨난 뒤 한동안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돌다가 결국 이 산속으로 들어온 것이 3년 전이었다. 처음엔 억울함이 가슴속에서 돌처럼 굴러다녔다. 그러나 돌은 오래 굴러다니면 마모되는 법이다. 지금 돌쇠의 가슴 속에 남은 것은 분노가 아니라 어떤 투명한 체념이었다. 그리고 그 체념 뒤에 자리 잡은 작고 단단한 믿음 하나였다. 사람의 귀천은 입은 옷이 아니라 그 마음의 깊이로 결정되는 법이다. 어릴 적 어머니에게서 들은 말이었다. 돌쇠는 세상이 그 말과 다르게 돌아간다는 것을 오래전에 알았다. 그러나 그 말을 버리지 않았다. 버리면 자신이 살아온 이유마저 사라질 것 같아서였다. 집신을 꼬는 손이 멈추었다. 어디선가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바람인 줄 알았다. 하지만 바람은 저렇게 규칙적으로 두드리지 않는다. 쿵쿵쿵, 쿵쿵쿵.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돌쇠는 천천히 일어섰다. 이 밤에, 이 산에 사람이 올 까닭이 없었다. 그는 문고리에 손을 얹고 잠시 멈추었다가 조용히 물었다. 누구요? 대답이 없었다. 그 대신 더 절박한 두드림 소리가 3번 이어졌다. 돌쇠는 문을 열었다. 눈보라가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왔다. 등잔불이 크게 흔들렸다. 그리고 문 앞에 한 여인이 서 있었다. 아니, 서 있다기보다 쓰러지지 않으려 버티고 있다는 편이 맞았다.
온몸이 눈으로 덮여 있었고 비단옷은 찢기고 젖어 꼴이 말이 아니었다. 두 손은 동상이 걸렸는지 파랗게 부어 있었고 눈썹 위로는 핏자국이 굳어 있었다. 입술은 보랏빛에 가까웠고 숨은 가늘고 빠르게 끊겼다. 그러나 눈빛만은 살아 있었다. 그 눈빛이 죽더라도 쓰러지지 않겠다는 의지로 빛나고 있었다. 제발, 하룻밤만 부탁드립니다. 거의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였다. 돌쇠는 그 순간 수십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이 밤에 이런 차림의 여인이 혼자 산에 들어왔다면 분명 쫓기는 처지일 것이다. 쫓기는 사람을 숨겨줬다가 발각되면 자신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이미 한 번 억울하게 쫓겨난 몸이다. 또다시 그런 일을 겪어야 하는가. 그러나 생각은 생각이고 몸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여인이 무릎이 꺾이며 쓰러지려 하는 순간 돌쇠의 팔이 뻗어 그녀를 잡았다. 들어오시오. 짧고 확고한 말이었다. 방 안으로 들어온 여인은 화로 앞에 앉았다. 돌쇠는 아무 말 없이 미리 끓여두었던 시래기 죽 한 그릇을 내밀었다. 여인은 처음엔 사양하려 했으나 손이 떨려 그릇을 쥐지도 못하는 것을 보고 돌쇠가 말없이 그릇을 쥐어 주었다. 죽이 반쯤 비었을 무렵 여인이 입을 열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돌쇠요. 성은 없소. 돌쇠가 대답했다. 저는 서연이라 합니다. 김대감댁 외동딸입니다. 돌쇠의 손이 잠시 멈추었다. 김대감댁. 이조판서를 지내고 한양에서 모르는 이가 없던 세도가 그 가문이 보름 전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다는 소식은 이 산속까지도 들어왔었다. 간신 이참판의 모함으로 영모의 누명을 썼다는 것도, 그리고 외동딸이 관비로 끌려갈 위기에 처했다는 것도, 돌쇠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남의 일로만 생각했었다. 그런데 그 남의 일이 이 밤 문을 두드리고 들어온 것이었다. 쫓기고 있소. 돌쇠가 조용히 물었다. 예. 이 참판의 수아들이 저를 잡으러 왔습니다. 관비로 끌려가면 아버지를 도울 방법이 없습니다. 서연은 품 안에서 낡고 두꺼운 장부 하나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표지는 먼지와 손때로 거뭇하게 되어 있었다. 이것이 아버지의 장부입니다. 이 참판이 10년간 저질러온 뇌물수수와 허위, 고발의 기록이 날짜와 금액, 이름까지 빠짐없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암행어사 나리께 전달하기만 하면 그녀는 말을 잊지 못했다. 피로와 한기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모양이었다. 돌쇠는 오래 생각했다. 이 여인을 숨겨준다는 것은 자신이 또 한 번 세상의 칼날 앞에 몸을 내미는 것이었다. 머슴 출신에 이미 누명을 쓴 전력이 있는 몸으로 이런 일에 끼어들었다가 잘못되면
이번엔 볼기 몇 대로 끝나지 않을 것이었다. 그러나 다른 생각 하나가 그 모든 계산을 조용히 무너뜨렸다. 이 눈 속에 내쫓으면 이분은 죽는다. 그것뿐이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오늘 밤은 여기 있으시오. 돌쇠가 말했다. 감사합니다. 서연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는 살고 나서 하시오. 눈보라는 그날 밤새 계속되었다. 서연은 돌쇠의 낡은 무명옷을 빌려 입고 아침마다 마당에 눈을 쳤다. 처음엔 빗자루를 어떻게 잡는지도 몰랐다. 두 번째 날엔 감자 삶는 법을 몰라 솥을 태웠다. 세 번째 날엔 장작을 잘못 쌓아 화로가 꺼졌다. 돌쇠는 타박하지 않았다. 그저 말없이 옆에서 다시 해보였다. 그 침묵이 서연에게는 오히려 편안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침묵이 있었다. 무시하는 침묵과 기다려주는 침묵. 돌쇠의 것은 후자였다. 나흘째 저녁 서연이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씨를 쓰며 물었다. 돌쇠 씨, 글을 아십니까? 어깨 너머로 조금은 알지만 제대로 배운 적은 없소. 그렇다면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집에 머무는 동안 매일 한 시즌씩. 돌쇠는 잠시 그 말을 바라보았다. 교수가 머슴에게 글을 가르친다는 것. 이상한 일이었다. 아니, 이상한 정도가 아니라 세상의 이치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이상하지 않소? 돌쇠가 물었다. 이상하지 않습니다. 돌쇠 씨는 제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비하면 글 한 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말은 틀렸소. 네. 은혜를 갚으려 한다면 이것은 거래가 되오. 나는 거래로 받고 싶지 않소. 서연은 잠시 멈추었다. 그러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제가 배우고 싶습니다. 돌쇠 씨가 세상을 읽는 방법을, 그리고 저는 글로 읽는 방법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주고받는 것입니다. 돌쇠는 그 말이 마음에 들었다. 은혜도 거래도 아닌 그냥 주고받는 것. 그것이라면 받을 수 있었다. 좋소. 대신 나는 이 산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소. 어느 풀이 먹을 수 있는지, 어느 길이 막히지 않는지, 그것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목숨이 달린 일이오. 알아야 하오. 그렇게 두 사람의 기묘한 날들이 시작되었다. 낮이면 서연이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한자를 쓰고 돌쇠가 그것을 따라 그렸다. 서연은 엄격하게 가르치지 않았다. 글자 하나를 쓸 때마다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 글자는 의로울 의일입니다. 위에는 양양양, 아래에는 나아워입니다. 양처럼 온순하게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의로움이라는 뜻이라 합니다. 양처럼 온순하게. 돌쇠가 나뭇가지로 글자를 따라 그리며 읊조렸다.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소.
나는 양보다는 황소 쪽에 가까우니. 서연이 웃음을 터뜨렸다. 오랜만에 내는 웃음이라 자신도 놀란 듯했다. 한 손으로 입을 가리며 웃다가 문득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을 느꼈다. 웃음이 눈물이 될 것 같았다. 그래서 서연은 고개를 돌렸다. 아니요. 오히려 돌쇠 씨가 제가 지금까지 만난 분 중에 가장 의로운 분입니다. 그런 말 마시오. 나는 그냥 할 도리를 한 것뿐이오. 할 도리. 그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저는 사대부 집안에서 자라면서도 몰랐습니다. 저녁이면 돌쇠가 서연을 데리고 산길을 걸었다. 눈 밑에 숨은 고사리 싹 찾는 법. 마른 나무잎을 걷어내면 드러나는 먹을 수 있는 뿌리들. 어느 방향으로 걸어야 마을로 내려갈 수 있는지. 돌쇠는 산의 언어를 읽고 있었고 그것을 서연에게 옮겨 주었다. 저기 저 나무 껍질에 거뭇한 것이 있는데 저건 어떤 나무입니까? 서연이 가리키며 물었다. 산번나무요. 봄이면 꽃이 피지요. 껍질을 벗기면 약이 됩니다. 기침에 좋소. 나무 껍질이 약이 된다고요? 산에는 없는 것이 없소. 알아야 보이는 것뿐이지요. 알아야 보이는 것뿐이다. 서연은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박혔다. 나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모른 채 지나쳤던가. 먹을 것이 어디서 오는지, 따뜻함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랫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모든 것이 무명옷을 입은 사람들의 손에 달려 있었다는 것을.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이 화로 앞에 앉아 감자를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서연은 어릴 적 아버지 무릎에서 들은 이야기를 했고, 돌쇠는 머슴살이 시절 장터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했다. 신분도 다르고 살아온 길도 달랐지만 이야기는 자꾸만 같은 곳으로 흘러들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으로. 처마에서 눈 녹는 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나마 두 사람은 추격의 공포를 잊었다. 그러나 평온은 오래 가지 않았다. 엿새째 되던 날 아침, 돌쇠는 집신을 팔러 장에 내려갔다가 소름 끼치는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다. 마을의 관군과 이참판 수하들이 들이닥쳤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집집마다 뒤지며 서연의 행방을 수소문하고 있었다. 잡아간 마을 사람도 있었고 의심스러운 자는 그 자리에서 내지를 한다는 말도 돌았다. 빨리 나가야 하오. 산 너머 금봉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 주지 스님이 아는 분이오. 사흘만 숨어 있으면 내가 암행어사 날이 계신 곳을 알아오겠소. 돌쇠가 숨을 고르며 말했다. 서연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돌쇠 씨가 위험해집니다. 저 때문에. 그 걱정은 지금 안 해도 돼요. 아니요, 해야 합니다. 돌쇠 씨가 저를 숨겨줬다는 것이 드러나면. 서연 교수. 돌쇠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끊었다. 예.
이 산에 들어온 이상 나는 이미 발을 들인 것이오. 이제 와서 뒷걸음질 칠 생각은 없소. 어서 준비하시오. 서연은 더 말을 잇지 못했다. 이 사람의 눈에서 두려움이 아닌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두 사람은 서둘러 짐을 챙겼다. 서연은 장부를 다시 한번 품 안 깊숙이 넣었다. 이것만 지키면 된다. 이것만 지키면 아버지를 살릴 수 있다. 그때였다.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엔 하나, 그리고 둘, 그리고 점점 가까워지는 사람들의 발소리와 고함 소리. 늦었소. 돌쇠가 낮게 말했다. 두 사람은 눈빛을 나누었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다. 뒤주에 들어가시오. 소리 내지 마시오. 서연이 뒤주 안으로 들어갔다. 돌쇠가 뚜껑을 닫았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집신을 집어들고 자리에 앉았다. 문이 발로 차여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수하들은 2명이었다. 앞서 들어온 자는 체구가 크고 눈빛이 포악했다. 뒤따라 들어온 자는 작고 소심해 보였지만 그 소심함 안에 잔인함을 숨기고 있는 종류였다. 이놈 꼼짝 마라. 내 놈 이름이 돌쇠냐? 큰 자가 소리쳤다. 그렇소. 무슨 일이오? 돌쇠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무슨 일이냐고. 김대감대 계집이 이 근방에 숨어들었다는 제보가 있었다. 내 놈, 김대감 댁과 아는 사이지? 모르는 사이요. 거짓말 마라. 내 놈이 몇 해 전 김대감 댁에서 머슴 노릇을 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다. 돌쇠는 내심 놀랐다. 이미 그것까지 조사를 마쳤구나. 하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다. 머슴 노릇을 했던 것과 쫓기는 사람을 숨겨줬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요. 이 집을 뒤져보시오. 아무도 없소. 뒤지기 전에 내 놈 입을 열겠다. 여기서 봤느냐, 못 봤느냐? 못 봤소. 큰 수하가 부하에게 눈짓했다. 작은 수하가 달려들어 돌쇠의 팔을 뒤로 비틀었다. 어깨 관절이 어긋나는 느낌이 왔다. 돌쇠는 이를 악물었다. 신음은 나오지 않았다. 이 산속에 눈보라치는 밤에 어린 여인 하나가 왔다 갔다면 모를 네가 없지 않느냐. 이 산에는 짐승들만 다니오. 사람은 없소. 돌쇠가 쥐어짜듯 말했다. 매가 시작되었다. 한 대, 2대. 돌쇠는 쓰러지지 않으려 버텼다. 3대, 4대. 그래도 입을 열지 않았다. 뒤주 안에서 서연은 2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있었다. 매 소리 하나하나가 그 좁고 어두운 공간을 파고들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대장, 저기 뒤주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작은 수하가 낮게 말했다. 정적이 내려앉았다. 발소리가 천천히 뒤주 쪽으로 이동했다. 서연은 이를 악물었다. 장부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들었다. 여기서 끝내야 하는가? 아니다. 아니다. 하지만 돌쇠가 뒤주문 위로 손이 얹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서연이 안에서 먼저 문을 밀었다. 그만하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다. 수아들이 어안이 벙벙한 채 바라보았다. 돌쇠는 피투성이 얼굴로 그 광경을 보았다. 그리고 일어서려 했다. 교수, 아니 됩니다. 갈라진 목소리로. 괜찮습니다. 서연이 돌쇠를 바라보며 말했다. 눈물을 참고 있었다. 이건 제 일입니다. 돌쇠 씨 때문에 이 이상은. 큰 수아가 달려들어 서연의 품을 뒤졌다. 장부를 발견하고 낚아챘다. 이게 그 장부냐? 이제 끝이다. 서연은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 아버지를 살릴 마지막 증거가 저들의 손에 넘어갔다. 두 사람은 포박당했다. 그날 밤은 길었다. 눈보라는 다시 시작되었다. 수아들은 등불을 들고 집 안을 뒤지거나 바깥에서 감시하며 날이 밝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포박된 채 방구석에 앉혀져 있었다. 등잔불이 꺼졌다. 어둠이 내려앉았다. 서연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무릎을 끌어안고 고개를 숙인 채 정녕 이 세상엔 정의도 자비도 없단 말인가. 나직이 혼잣말처럼. 돌쇠가 옆에서 그 말을 들었다. 돌쇠 씨,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오지 않았더라면 그 말은 하지 마시오. 돌쇠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돌쇠 씨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잘못이 없는 사람이 곤욕을 치르는 것은 이 세상이 늘 하던 방식이오. 나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소.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바람 소리만 들렸다. 서연 교수. 예. 내가 한 가지 후회하는 것이 있소. 무엇입니까? 그 장부를 미리 다른 곳에 숨겨두지 못한 것이오. 그것만이 아깝소.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자신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장부에 대한 후회. 이 사람은 끝까지 자기 자신보다 다른 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목숨은 아깝지 않습니까? 서연이 물었다. 돌쇠는 잠시 어둠 속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내 목숨은 하나나 사람의 도리는 꺾이지 않는다는 말이 있소. 나는 선비도 아니고 글도 못 읽는 머슴 출신이오. 하지만 사람의 도리 하나는 지킬 수 있었소. 그것만으로도 이 삶은 헛되지 않소. 서연은 오랫동안 울었다. 아버지를 위해서도, 돌쇠를 위해서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그리고 그 눈물 끝에서 처음으로 이 세상을 제대로 보기 시작했다. 화려한 집에서 자라며 배운 것들, 시서실슈와 예의와 품격. 그것들이 지금 이 어둠 속에서 아무 쓸모가 없었다.
쓸모 있는 것은 딱 하나였다. 사람의 도리. 그 도리를 가르쳐 준 사람이 성도 없는 머슴 출신의 돌쇠였다. 밤은 깊어갔다. 그리고 새벽이 오기 전 아직 어둠이 가장 짙은 그 시간에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엔 하나였다. 그리고 둘, 셋, 점점 많아지는 발굽 소리가 눈을 헤치며 가까워졌다. 바깥에서 수아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뭐야? 저게 뭐야? 누구냐? 그때 밤을 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아맹어사 출도 조다하오. 이 자리에서 아무도 움직이지 마라. 그 소리가 눈보라 속으로 퍼져나갔다. 위험 있고 단호한 목소리였다. 두려움도 흔들림도 없는 목소리였다. 수아들이 얼어붙는 것이 소리로도 느껴졌다. 아맹어사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두꺼운 도포의 관복을 걸친 위험 있는 사내였다. 포졸들이 그 뒤를 따랐다. 포박당한 두 사람을 보고 아맹어사의 눈이 좁아졌다. 이분이 서연 교수이시오? 서연을 향해 물었다. 예, 그러합니다.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장부는 저들이 빼앗아 갔습니다. 아맹어사가 수아갑을 돌아보았다. 장부를 내놓아라. 큰 수아는 이미 저항할 생각도 못하고 있었다. 손을 떨며 품에서 장부를 꺼내 내밀었다. 아맹어사가 장부를 받아들었다. 촛불을 가져오게 하여 오래 꼼꼼히 살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증거로 채택하겠소. 이 참판 대감은 즉시 체포되어 왕명으로 국문을 받게 될 것이오. 김 대감의 누명은 조속히 벗겨질 것이오. 서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목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오직 눈물만 흘렀다. 아버지, 아버지. 아맹어사는 직접 두 사람의 포박을 풀었다. 돌쇠는 일어서면서 비틀거렸다. 매를 맞은 자리가 쑤셔왔다. 그는 손등으로 입가에 피를 닦고 멀리 창문 밖 어둠을 바라보았다.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돌쇠를 바라보았다. 돌쇠씨,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돌쇠는 잠시 그 말을 받아들이다가 가만히 웃었다. 살았소, 교수. 예, 그러면 됐소. 그 한마디가 그 밤의 모든 것을 담고 있었다. 사흘 뒤 이 참판은 왕명으로 체포되어 한양으로 압송되었다. 장부에 기록된 증거들은 하나하나 확인되었고 이 참판은 모든 관직을 박탈당한 채 먼 섬으로 유배를 떠났다. 돌아오지 못할 길이었다. 김 대감은 유배지에서 풀려나 한양으로 돌아왔다. 누명이 벗겨지고 가문의 이름이 다시 세워졌다. 서연의 신부는 복권되었고 사람들은 다시 김 대감 댁 앞에서 허리를 굽혔다. 하지만 서연은 알았다. 그 허리를 굽히는 사람들 가운데 진심으로 그러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를.
그리고 자신이 그 진심을 처음으로 만난 것이 어디에서였는지를. 눈이 녹고 꽃이 피었다. 봄이었다. 진달래가 사너리를 수놓고 처마의 제비가 돌아왔다. 얼어붙었던 개울이 다시 소리를 내며 흘렀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또다시 봄을 맞이했다. 서연은 그날 아침 가마를 돌려보냈다. 시녀들도 돌려보냈다.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렸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그러나 홀로 산길을 걸었다. 몇 달 전 눈보라를 뚫고 쓰러지며 걸었던 그 산길을 이번에는 꽃을 밟으며 걸었다. 길을 알고 있었다. 어느 풀을 밟아야 하는지, 어느 쪽으로 돌아야 개울을 건널 수 있는지. 봄산은 겨울산과 달리 냄새가 났다. 흙냄새, 꽃냄새, 어디선가 나무 패는 소리. 그 소리를 따라 걸었다. 돌쇠는 여전히 거기 있었다. 나무를 패고 집신을 꼬고 이웃에게 쌀을 나눠주며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고 있었다. 그에게는 그것이 세상의 전부였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도끼질 소리가 멈추었다. 발소리를 느낀 돌쇠가 돌아보았다. 규수, 낮고 천천히. 돌쇠씨. 서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봄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다. 가마는 어디 뒀소? 돌려보냈습니다. 왜요? 이 산길은 혼자 걸어야 제대로 보인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돌쇠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낮게 웃었다. 그 웃음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의 웃음이었다. 교수가 많이 달라졌소.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처음으로 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다. 봄볕이 그 위로 내려앉았다. 따뜻하고 고요하고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빛이었다. 돌쇠씨,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들을 준비가 됐소. 서연은 잠시 말을 골랐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그동안 사람의 귀함을 타고난 신분으로만 알았습니다. 어느 집 자식이냐, 어떤 옷을 입었느냐, 어떤 말씨를 쓰느냐. 그것이 사람의 값을 결정한다고 배웠습니다. 돌쇠는 말없이 들었다. 하지만 돌쇠 씨를 만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진정 귀한 것은 고난 속에서도 사람을 지켜주는 마음이라는 것을, 매를 맞으면서도 입을 열지 않는 것이 귀함이라는 것을, 아무것도 없으면서 문을 열어주는 것이 귀함이라는 것을. 돌쇠는 한참 있다가 고개를 저었다. 교수도 그 마음을 가진 분이요. 저는 리주에서 스스로 나온 것이 그 증거요. 자기 한 몸 살겠다고 그 안에 숨어 있었다면 나는 교수를 지금처럼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요. 교수는 나를 위해 스스로 나왔소. 그것이 귀한 것이요.
서연은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러나 울지 않았다. 그 대신 천천히 오래 웃었다. 돌쇠 씨, 오늘은 제가 감자를 삶겠습니다. 이제 제법 잘할 수 있습니다. 돌쇠가 짧게 웃었다. 들어오시오. 두 사람이 초가집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봄바람과 새소리만 남았다. 처마 끝에 제비 한 쌍이 앉았다가 나란히 날아올랐다. 눈이 높고 꽃이 피었다. 봄이었다. 진달래가 사너리를 수놓고 처마에 제비가 돌아왔다. 얼어붙었던 개울이 다시 소리를 내며 흘렀다. 그 소리가 어찌나 청명한지 겨울 내내 귀가 막혀 있던 것이 비로소 뚫리는 것 같았다. 새들이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날아다니며 울었다. 땅에서는 풀이 돋아났다. 아직 가느다란 풀이었지만 푸른 것이 확실했다. 그 푸름이 눈을 씻어주는 것 같았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또다시 봄을 맞이했다. 그것이 세상의 방식이었다. 겨울이 아무리 혹독해도 봄은 온다. 사람이 아무리 억울해도 계절은 돌아간다. 그 무심함이 때로는 위로가 되고 때로는 서글픔이 되었다. 서연은 그날 아침 가마를 돌려보냈다. 시녀들도 돌려보냈다.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렸다. 어디를 가려 하느냐고. 혼자 산길을 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위험하지 않다고. 그 길을 알고 있다고. 그리고 그 길은 혼자 걸어야 제대로 보인다고. 화려한 비단옷을 입었다. 가문이 복권된 뒤로 처음 입는 비단옷이었다. 부드럽고 따뜻했다. 몸에 맞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익숙한 감촉이 낯설었다. 몇 달 전에 입던 것이었는데 오히려 무명옷의 뻣뻣한 질감이 더 가깝게 느껴졌다. 그러나 비단옷을 입고 갔다. 그것이 그녀의 것이었고 이제 그것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입었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그 옷을 입고 어디를 향해 걷느냐였다. 서연은 그것을 이제 알았다. 산길은 기억하고 있었다. 어느 풀을 밟아야 하는지, 어느 쪽으로 돌아야 개울을 건널 수 있는지. 돌쇠가 저녁마다 걷던 그 길이었다. 겨울엔 눈 밑에 숨어 있던 것들이 봄에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저 산번나무, 작년 겨울의 껍질을 벗기면 기침에 좋다고 했던 그 나무가 지금 꽃을 피우고 있었다. 분홍빛 꽃이 나뭇가지마다 달려 있었다. 아름다웠다. 겨울에 약이 되던 나무가 봄에 꽃을 피운다는 것이 어쩐지 사람과 닮은 것 같았다. 가장 힘든 시절을 버텨낸 사람이 이듬해 봄에 가장 환하게 피는 법이라고. 아버지가 언젠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다. 그 말이 지금에야 온전히 이해되었다. 봄 산은 냄새가 달랐다. 흙냄새, 꽃냄새, 물냄새가 뒤섞였다.
그 냄새를 맡으며 서연은 걸었다. 서두르지 않았다. 이 길을 느끼며 걸었다. 겨울에 죽을 것처럼 걸었던 그 길을 이번에는 살아서 걷고 있었다. 그 차이가 이렇게 클 수 있다는 것이 발바닥을 타고 올라오는 감각으로 느껴졌다. 멀리서 도끼질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를 따라 걸었다.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초가집이 보였다. 겨울에 보았을 때보다 훨씬 작아 보였다. 몸산이 커진 것인지, 집이 원래 이렇게 작았던 것인지, 처마에 제비집이 하나 생겨 있었다. 겨울엔 없던 것이었다. 제비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 집이 괜찮은 집이라는 것을. 도끼질 소리가 멈추었다. 돌쇠가 돌아보았다. 두 사람이 서로를 보았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봄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다. 꽃잎 하나가 바람을 타고 날아와 서연의 어깨 위에 앉았다가 떨어졌다. 규수, 낮고 천천히. 돌쇠씨. 서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 미소가 겨울에는 없던 것이었다. 겨울의 서연의 얼굴에는 간절함과 두려움과 각오만 있었다. 그런데 지금 이 미소는 달랐다. 무언가를 이미 지나쳐온 사람의 미소였다. 무언가를 알아버린 사람의 미소였다. 그리고 그 알아버린 것이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는 사람도 느낄 수 있었다. 가마는 어디 뒀소? 돌려보냈습니다. 왜요? 이 산길은 혼자 걸어야 제대로 보인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돌쇠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낮게 웃었다. 그 웃음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의 웃음이었다. 기쁘다거나 반갑다거나 하는 말보다 훨씬 많은 것을 담고 있는 웃음. 그것은 겨울 내내 산속에서 혼자 살던 사람이 봄에 처음으로 짓는 웃음처럼 보였다. 규수가 많이 달라졌소.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처음으로 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다. 봄볕이 그 위로 내려앉았다. 따뜻하고 고요하고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빛이었다. 서로 한 겨울을 함께해 지나온 사람들 사이에만 존재하는 그런 침묵이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것들이 그 침묵 안에 가득했다. 돌쇠씨,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들을 준비가 됐소. 서연은 잠시 말을 골랐다. 겨울 내내 생각해온 말이었다. 그런데 막상 입을 열려 하니 준비한 말들이 모두 부족하게 느껴졌다. 어떤 말로도 그 겨울의 무게를 다 담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했다. 꾸미지 않고 정리하지 않고. 저는 그동안 사람의 귀함을 타고난 신분으로만 알았습니다. 어느 집 자식이냐, 어떤 옷을 입었느냐, 어떤 말씨를 쓰느냐. 그것이 사람의 값을 결정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오래,
의심 없이, 돌쇠는 말 없이 들었다. 도끼를 땅에 내려놓고 서연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돌쇠 씨를 만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진정 귀한 것은 고난 속에서도 사람을 지켜주는 마음이라는 것을, 매를 맞으면서도 입을 열지 않는 것이 귀함이라는 것을, 아무것도 없으면서 문을 열어주는 것이 귀함이라는 것을, 할 도리를 하는 것이 귀함이라는 것을, 그 귀함은 누가 내려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한참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교수도 그 마음을 가진 분이요. 저는 리주에서 스스로 나온 것이 그 증거요. 자기 한 몸 살겠다고 그 안에 숨어 있었다면 나는 교수를 지금처럼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요. 교수는 나를 위해 스스로 나왔소.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귀한 것이요. 서연은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러나 울지 않았다. 겨울에 이미 충분히 울었다. 지금은 웃을 차례였다. 그 대신 천천히 오래 웃었다. 봄볕 아래서 초가집 앞에서 꽃이 피는 산 한가운데서. 돌쇠 씨, 오늘은 제가 감자를 삶겠습니다. 이제 제법 잘할 수 있습니다. 돌쇠가 짧게 웃었다. 들어오시오. 두 사람이 초가집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봄바람과 새소리만 남았다. 처마 끝에 제비 한 쌍이 앉았다가 나란히 날아올랐다. 높이 그리고 멀리. 그날 감자는 타지 않았다. 서연이 불 조절을 잘했다. 두 사람은 그 감자를 함께 먹었다. 말이 많지 않았다. 그러나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다. 겨울을 함께 지나온 사람들 사이에서만 가능한 그런 침묵이었다. 서연은 그날 이후로 자주 산을 올랐다. 처음엔 보름에 한 번이었다. 그러다가 열흘에 한 번이 되었고, 나중에는 닷새에 한 번이 되었다. 가마를 타지 않았다. 항상 혼자 걸었다. 시녀들은 처음엔 말렸지만, 나중엔 그냥 두었다. 교수의 눈빛이 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그들도 알아차렸다. 억지로 막을 수 있는 눈빛이 아니었다. 돌쇠는 매번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맞이했다. 특별히 준비하는 것도 없었고, 특별히 꾸미는 것도 없었다. 그냥 거기 있었다. 나무를 패거나 집신을 꼬거나 밭을 일구거나 하던 일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서연이 오면 하던 일을 멈추지 않으면서도 그녀가 앉을 자리를 마련해 두었다. 말없이 물 한 그릇을 내밀었다. 그것이 돌쇠의 환영 방식이었다. 서연도 그 방식에 익숙해졌다. 처음엔 조금 서운했다. 이렇게 먼 길을 걸어왔는데 더 따뜻하게 맞아주면 좋지 않겠느냐고. 그러나 곧 알았다. 돌쇠의 환영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물 한 그릇에 있었다. 앉을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잠깐 건네는
눈빛에 있었다. 그 눈빛이 말했다. 왔군요. 잘 왔소. 봄이 깊어가면서 산은 날마다 달라졌다. 진달래가 지고 나면 철쭉이 피었다. 철쭉이 지고 나면 산딸기 꽃이 피었다. 나무 잎은 연두색에서 점점 짙은 녹색으로 바뀌었다. 새소리도 달라졌다. 몸 초입의 새소리는 조심스럽고 가늘었는데 봄이 깊어질수록 새들은 자신감 있게 울었다. 마치 이 산이 자기 것이라는 듯이. 서연은 그 변화를 하나씩 보았다. 겨울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었다. 아니, 겨울에도 있었겠지만 눈보라와 추위와 두려움에 가려서 보지 못했던 것들이었다. 이제는 보였다. 그것이 이 산길을 걷는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 세상이 얼마나 많은 것을 품고 있는지를 보는 것. 산은 온통 초록이 되었다. 나무 잎들이 서로 겹쳐 햇빛을 막았고 그 아래 길은 서늘했다. 매미가 울기 시작했다. 처음엔 한 마리였는데 어느 날부터 산 전체가 매미 소리로 가득 찼다. 그 소리가 귀를 먹먹하게 할 만큼 컸지만 이상하게도 시끄럽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여름 산이 내는 자기 목소리였다. 돌쇠는 여름이면 바빴다. 풀을 베고 밭을 일구고 나무를 다듬었다. 겨울을 나기 위한 준비는 여름부터 시작되었다. 장작을 충분히 패두지 않으면 겨울이 혹독해졌다. 땔감만이 아니었다. 먹을 것도 미리 마련해 두어야 했다. 산에서 나는 것들을 말리고 삭히고 저장했다. 그 일들이 하루를 꽉 채웠다. 서연은 여름에도 산을 올랐다. 이제는 닷새에 한 번이 아니라 사흘에 한 번이 되었다. 어머니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그러나 눈빛으로 물었다. 그 산에 무엇이 있길래 이리도 자주 가느냐고.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있는 말이 마땅히 없었다. 어느 여름날 오후 서연이 산을 오르다가 길에서 뱀을 만났다. 적잖이 굵은 뱀이었다. 길 가운데 다리를 틀고 앉아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겨울의 서연이었다면 비명을 질렀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서연은 멈추어 섰다. 숨을 고르고 뱀과 눈을 맞추었다. 그리고 천천히 길 옆으로 돌아서 지나갔다. 돌쇠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돌쇠가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다. 규수가 많이 컸소. 돌쇠가 말했다. 뱀을 피해 돌아간 것뿐인데 그것이 큰 것입니까? 겁이 나도 소리 지르지 않은 것이 큰 것이오. 소리를 지르면 뱀이 놀라고 뱀이 놀라면 문다오. 서연은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다. 그렇구나. 겁이 나도 소리를 지르지 않는 것. 그것이 이 산에서 살아남는 법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이기도 했다. 무너질 것 같아도 무너지지 않는 것. 두렵더라도 두렵다고 소리 지르지 않는 것.
그 대신 천천히 돌아갈 길을 찾는 것. 여름 내내 두 사람은 많은 것을 이야기했다. 서연은 한양에서의 일을 말했다. 아버지가 유배에서 돌아온 뒤 처음으로 밥상 앞에 마주 앉았던 날, 아버지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보았다는 것을. 그 손이 이조판서의 손이었는데 가장 작은 밥그릇도 제대로 쥐지 못할 만큼 떨렸다는 것을. 그것을 보고 서연은 밥을 먹다 말고 자리를 피했다는 것을. 아버지 앞에서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아버지께선 지금 어떠하시오? 돌쇠가 물었다. 많이 야위셨습니다. 목소리도 작아지셨고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전보다 더 많이 웃으신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들에 기뻐하십니다. 마당에 꽃이 피었다거나 오늘 날씨가 맑다거나 그런 것들을.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오. 돌쇠가 말했다. 아니란 말씀입니까? 모든 것을 잃었다가 돌아온 사람은 작은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오. 꽃 한 송이, 맑은 하늘 하나가 전에는 당연했던 것들인데 잃고 나면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되오. 그래서 더 많이 웃는 것이오. 서연은 그 말을 듣고 오래 생각했다.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 된 것이 기쁜 것인지 슬픈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아마도 둘 다였다. 그리고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겨울을 지나고 나서 봄 산길의 꽃이 예전보다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감자 한 알이 예전보다 맛있게 느껴지는 것이, 가을이 왔다. 산이 붉어졌다. 단풍이 드는 것은 순식간이었다. 어제까지 초록이던 나무가 오늘 보니 빨갛고 노랬다. 그 변화가 어찌나 과감한지 서연은 처음에 놀랐다. 자연은 머뭇거리지 않는구나. 바꿀 때가 되면 단번에 바꾼다. 사람처럼 천천히 망설이며 바꾸지 않는다. 그것이 오히려 배울 것 같았다. 돌쇠는 가을이 가장 바쁜 계절이라고 했다. 겨울을 준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산에서 나는 것들을 거두어들이고 저장하고 정리해야 했다. 도토리, 밤, 산사, 더덕, 고사리 말린 것, 취나물 말린 것. 그것들이 겨울 내내 먹을 것들이었다. 돌쇠는 그것들을 가마니에 담아 처마 아래 쌓았다. 서연은 그 옆에서 함께 손을 움직였다. 처음 왔을 때와 많이 다르시오. 돌쇠가 말했다. 도토리를 고르며. 처음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몰랐으니까요. 지금은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된 것이 무엇이오? 서연은 잠시 도토리를 고르는 손을 멈추고 생각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준비란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 도토리 하나를 고르는 것처럼 작은 것들을 차곡차곡 쌓는 것이라는 것도요. 그리고 사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삶의 겨울이 오기 전에 마음의 도토리를
미리 모아두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힘들 때 꺼내 쓸 수 있는 것들을요. 돌쇠는 그 말을 들으며 잠시 손을 멈추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교수는 이제 이 산의 말을 알아듣는 것 같소. 가르쳐 주신 덕분입니다. 내가 가르친 것이 아니요. 교수가 배운 것이요.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은 다르오. 내가 말해줄 수는 있지만 들을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전해지지 않소. 교수는 들을 준비가 된 사람이요. 서연은 그 말이 가슴 깊은 곳에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들을 준비가 된 사람. 나는 언제부터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아마도 눈보라 치던 그 겨울밤부터였을 것이다. 모든 것을 잃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채로 문을 두드렸을 때, 그때부터 서연은 비로소 귀가 열렸던 것 같았다. 늦가을 어느 날, 김대감이 서연을 불렀다. 사랑채였다. 아버지는 창 앞에 앉아 마당에 나무잎이 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유배에서 돌아온 뒤로 아버지는 자주 그렇게 앉아 있었다. 멀리 바라보거나 오래 생각하거나 전에는 보지 못하던 모습이었다. 전에 아버지는 늘 바빴다. 할 일이 많았고 만날 사람이 많았고 읽을 문서가 많았다. 그 바쁨 속에서 나무잎이 지는 것을 바라볼 여유는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다. 앉거라. 아버지가 말했다. 목소리는 여전히 작았지만 그 안에 단단한 것이 느껴졌다. 서연이 자리에 앉았다. 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마당의 나무잎이 바람에 흔들렸다. 하나가 가지에서 떨어졌다. 아버지는 그것을 눈으로 따라갔다. 그 산에 자주 간다고 하더구나. 아버지가 말했다. 예, 아버지. 거기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서연은 잠시 머뭇거렸다. 그리고 말했다. 돌쇠라는 사람입니다. 스성은 없습니다. 제가 도망쳤을 때 숨겨준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돌려 서연을 바라보았다. 오래 바라보았다. 그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서연은 알 수 없었다. 그냥 조용히 바라보았다. 어떤 사람이냐? 머슴 출신입니다. 누명을 쓰고 쫓겨난 뒤 산속에서 혼자 삽니다. 집신을 꼬아 팔고 도토리를 주우며 삽니다. 말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깊습니다. 그 사람이 너를 숨겨줬을 때 무서웠을 것이다. 아버지가 말했다. 그 사람한테 무섭다는 뜻입니까, 아버지? 아니, 그 사람이 우리를 숨겨줬다가 잡힐까봐 무서웠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 사람도. 서연은 그 말에 잠시 멈추었다. 그렇구나. 아버지는 그것을 먼저 생각하셨구나. 돌쇠가 얼마나 무서웠을까를, 얼마나 두려웠을까를.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마당을 바라보았다. 또 나무십 하나가 떨어졌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다행이다. 아버지가 말했다. 혼잣말처럼. 서연은 그 말의 의미를 씹었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다행이다. 세상에 돌쇠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 다행이다. 그 말이었다. 아버지도 알고 있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 참판 같은 사람이 힘을 가지고 김대감 같은 사람이 쫓겨나는 세상을. 그런 세상에서 그래도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내가 그 사람을 한번 만나고 싶구나. 아버지가 말했다. 아버지께서 직접 산을 오르시겠습니까? 못 오를 것이 없다. 다리는 아직 멀쩡하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돌쇠가 어떻게 생각할지 몰랐다. 그러나 아버지의 눈빛을 보고 말했다.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며칠 뒤 서연이 산을 오르며 돌쇠에게 그 말을 전했다. 돌쇠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장작을 패는 손이 멈추었다. 그는 도끼를 통나무에 박아두고 앉아서 먼 산을 바라보았다. 대감께서 직접 오시겠다고 하셨소. 예, 만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고 싶으신 것 같았습니다. 돌쇠는 잠시 더 생각하다가 말했다. 내가 한 것은 할 도리를 한 것뿐이요. 감사를 받을 이유가 없소.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오시겠다고 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도 완고한 분이니까요. 돌쇠가 옅게 웃었다. 그 완고함은 교수도 닮은 것 같소. 제가 완고합니까? 류주에서 스스로 나온 것을 보면 완고한 것 맞소. 서연도 웃었다. 두 사람이 함께 웃었다. 그 웃음이 산속으로 번졌다. 가을 산이 그 웃음을 받아 조용히 흔들렸다. 다음 주 맑은 날, 김대감이 산을 올랐다. 가마를 타지 않았다. 지팡이를 짚고 혼자 걸었다. 서연이 옆에서 함께 걸었다. 산길이 가파른 곳에서는 서연이 손을 내밀었고 아버지는 그것을 잡았다. 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아버지가 딸의 손을 잡고 걷는 것은 이제 그런 일이 자연스러워졌다. 초가집 앞에 돌쇠가 서 있었다. 마당을 쓸고 있었다. 김대감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빗자루를 내려놓았다. 그러나 특별히 예를 갖추지는 않았다. 그냥 서서 기다렸다. 김대감이 그 앞에 섰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대감이 먼저 허리를 굽혔다. 내 딸을 살려주어 고맙소. 돌쇠는 그 인사를 받지 않으려 옆으로 비켜섰다. 그런 인사를 받을 이유가 없소. 그냥 눈앞에 쓰러지는 사람을 들인 것뿐이요.
그것이 바로 내가 감사하는 이유요. 대감이 말했다. 목소리에 흔들림이 없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대감이 말했다. 들어가도 되겠소. 좁은 집입니다. 괜찮소. 세 사람이 초가집 안으로 들어갔다. 돌쇠는 감자를 꺼냈다. 대감은 그것을 사양하지 않았다. 세 사람이 감자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어색함이 녹았다. 돌쇠와 대감은 생각보다 많이 닮아 있었다. 말수가 적었고, 한 번 말하면 길게 말하지 않았고,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고 나서 대답했다. 두 번째 겨울이었다. 작년의 그 혹독한 겨울보다는 덜했다. 눈은 왔지만 사흘을 넘기지 않았고, 바람도 살을 애듯 하지는 않았다. 사람들은 올겨울은 순하다고 했다. 그러나 돌쇠에게는 겨울이 항상 준비의 계절이었다. 순하든 혹독하든 준비한 만큼 지낼 수 있었다. 그는 가을에 충분히 준비했다. 도토리도 장작도 집신도 이해 겨울에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돌쇠를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처음엔 한 명이었다. 집신 장수 박씨가 산을 올라왔다. 지리난 봄에 이 참판 수아들에게 잡혀갔다가 풀려난 사람이었다. 그는 감자 한 바구니를 들고 왔다. 작년에 많이 신세를 졌소. 그때 가르쳐준 방향대로 달려갔더니 어사또를 만날 수 있었소. 박 씨가 말했다. 돌쇠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자신은 아무것도 가르쳐준 것이 없었다. 그러나 박 씨는 고집스럽게 고마웠다고 했다. 그리고 감자를 두고 내려갔다. 그 다음 주엔 2명이 왔다. 그 다음엔 3명이 왔다. 마을 어른들이 오기도 했고 젊은 사람들이 오기도 했다. 그들은 각자 무언가를 들고 왔다. 쌀 한 돼, 된장 한 사발, 고구마 한 망태기, 말린 생선 한 꾸러미. 그리고 저마다의 방식으로 말했다. 지난번에 신세를 졌다고, 고마웠다고. 돌쇠는 그것이 모두 무슨 이야기인지 한동안 몰랐다. 나중에 서연에게 들어서야 알았다. 작년 겨울 이 참판 수아들이 마을을 덮쳤을 때 마을 사람들이 어땠는지를. 두려워서 숨은 사람도 있었고 잡혀간 사람도 있었고 도망친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몇몇이 돌쇠를 도왔다. 직접 나서서 도운 것이 아니었다. 그저 보고 들은 것을 전했을 뿐이었다. 수아들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암행어사 밀사가 어디 있는지,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언가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냥 아는 것을 말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 말 하나하나가 모여서 돌쇠와 서연을 살렸다. 어느 날 저녁 돌쇠는 혼자 앉아서 그것을 생각했다. 3년 동안 혼자 산에서 살았다고 생각했다.
아무도 없이. 그런데 그것이 착각이었다.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실은 마을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장에 내려갈 때마다 집신을 팔았고 가끔 어려운 이웃에게 쌀을 나눠주었다. 그것이 실이 되어 이어져 있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실이었지만 위기의 순간에 그 실이 당겨졌다. 사람은 혼자 살지 않는구나. 혼자라고 생각해도 살아있는 한 연결되어 있구나. 그것이 돌쇠가 두 번째 겨울에 깨달은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자주 찾아오면서 초가집은 조금씩 달라졌다. 사람들이 올 때마다 손을 보탰다. 허물어진 담을 고쳐주는 사람이 있었고, 지붕의 짚을 새로 엮어주는 사람이 있었고, 문짝을 새 것으로 달아주는 사람이 있었다. 돌쇠는 처음엔 사양했다. 그러나 사람들이 더 완고했다. 결국 돌쇠는 받아들였다. 받는 것도 배우는 것이라는 것을 그 즈음 알았다. 초가집은 조금 더 따뜻해졌다. 문틈으로 바람이 덜 들어왔다. 지붕에서 눈이 덜 새었다. 작은 차이였지만 겨울을 나는 데에 그 작은 차이가 컸다. 그 겨울의 서연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돌쇠를 찾아오기도 했다. 처음엔 마을 사람들이 놀랐다. 복권된 가문의 규수가 직접 산을 오른다는 것이 이상했다. 그러나 서연이 자연스럽게 앉아 감자를 깎고 도토리를 고르는 것을 보고 나서는 더 이상 놀라지 않았다. 이 규수는 다른 규수와 다르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마을의 늙은 어머니 하나가 서연에게 물었다. 아가씨는 어째서 여기 자주 오시오? 여기 좋은 것이 뭐가 있다고? 노인이 물었다.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여기 있으면 마음이 편합니다. 마음이 편하다고요? 이런 산속이? 예. 여기서는 무엇을 가진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편합니다. 노인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돌쇠를 바라보더니 말했다. 이 사람 덕에 많이들 배웁니다요. 노인이 말했다. 돌쇠 씨가 뭔가를 가르친 것이 있습니까? 말로는 아무것도 안 하지요. 근데 사는 꼴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가진 것 없어도 나눌 수 있다는 것, 억울해도 비뚤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을요. 서연은 그 말을 들으며 돌쇠를 바라보았다. 돌쇠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지만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그냥 집신을 꼬고 있었다. 마치 자기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그것이 돌쇠라는 사람이었다. 두 번째 겨울이 깊어지던 어느 밤이었다. 서연이 늦게까지 산에 머물렀다. 날이 일찍 저물어서 내려가는 길이 어두울 것 같았다. 돌쇠가 말했다. 오늘은 내려가지 마시오. 눈이 올 것 같소. 서연은 망설였다. 그러나 창밖을 보니 하늘이 낮게 내려앉아 있었다. 돌쇠가 틀린 적이 없었다.
마을에 전가를 보내고 서연은 남았다. 눈은 저녁부터 내리기 시작해서 밤새 내렸다. 소리 없이 조용히. 그러나 아침이 되면 세상이 하얗게 변해 있을 그런 눈이었다. 화로 앞에 앉아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눴다. 밤이 길었다. 평소엔 하지 않는 이야기들을 했다. 돌쇠 씨는 언제까지 이 산에 계실 생각입니까? 돌쇠가 잠시 화로 속을 바라보았다. 생각해 본 적 없소. 정말입니까? 그렇소. 여기 온 것이 3년 전이오. 처음엔 잠시만 있을 생각이었는데 잠시가 3년이 되었소. 내년이면 4년이 될 것이오. 그냥 사는 것이오.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서연은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다. 그냥 사는 것. 미래를 설계하지 않고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냥 오늘 할 일을 하며 사는 것. 그것이 나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가장 단단한 삶의 방식일 수도 있겠구나. 내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을 잃지 않는 것. 돌쇠 씨는 무언가를 이루고 싶다는 생각이 없습니까? 이루고 싶은 것이요. 돌쇠가 되물었다. 예. 큰 집을 짓는다거나 돈을 모은다거나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다거나. 돌쇠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다. 없소. 정말로? 정말로. 오늘 먹을 것이 있으면 돼요. 오늘 잘 곳이 있으면 돼요.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으면 돼요. 그것이 다요. 그것뿐입니까? 그것이면 충분하오. 서연은 그 말을 오래 생각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그 말이 처음엔 너무 작게 느껴졌다. 그러나 생각할수록 작은 것이 아니었다. 오늘 먹을 것이 있는 것, 오늘 잘 곳이 있는 것,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 그 셋을 모두 갖추는 것이 사실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많은 사람들이 큰 것을 원하느라 이 셋 중 하나를 잃는다. 그리고 나중에야 깨닫는다. 잃은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는 것을. 돌쇠 씨는 외롭지 않습니까? 서연이 조용히 물었다. 돌쇠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한동안 화로를 바라보았다. 숯이 붉게 타고 있었다. 전에는 외로웠소. 전에는요? 처음 이 산에 들어왔을 때 사람이 그리웠소. 이야기할 사람이 그리웠소. 그러나 지금은 조금 다르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서연은 물어보지 않았다. 물어보지 않아도 알 것 같았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고 싶지 않았다. 확인하는 순간 무언가가 달라질 것 같아서였다. 밤이 깊어졌다. 눈은 계속 내렸다. 화로의 숯이 꺼져갔다. 돌쇠가 새 숯을 집어넣었다. 다시 불이 살아났다. 붉은 빛이 방 안을 채웠다. 돌쇠 씨. 예. 저는 여기가 좋습니다. 돌쇠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화로에 넣던 숯을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넣었다. 그것이 그의 대답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세상이 하얗게 변해 있었다. 서연이 창문을 열었다. 어제 내린 눈이 마당 가득 쌓여 있었다. 발자국 하나 없이 깨끗한 눈이었다. 그 눈 위로 아침 햇살이 내려앉아 반짝거렸다. 눈부셨다. 작년에 그 눈보라 치던 밤이 떠올랐다. 그때도 이렇게 눈이 많이 왔었다. 그러나 그때의 눈은 두렵고 차갑고 죽음 같은 것이었다. 지금의 눈은 달랐다. 아름다웠다. 같은 눈인데 어째서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서연은 알았다. 눈이 달라진 것이 아니었다. 자신이 달라진 것이었다. 돌쇠가 마당으로 나와 눈을 쓸기 시작했다. 빗자루가 눈을 밀어낼 때마다 하얀 가루가 날렸다. 서연도 나왔다. 두 번째 빗자루를 집어들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눈을 쓸었다. 말없이, 그러나 함께. 마당이 다 쓸렸을 때 서연이 뒤를 돌아보았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나란히 찍혀 있었다. 처음엔 따로따로 시작되었다가 어느 지점부터 나란히 이어지는 발자국이었다. 서연은 그것을 한동안 바라보았다. 돌쇠가 작은 밭을 일구기 시작했다. 초가집 옆에 비탈진 땅이었다. 3년 동안 그냥 두었던 땅이었는데 올봄엔 갑자기 그것이 눈에 들어왔다. 저것을 일구면 뭔가 심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생각이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냥 어느 날 보이기 시작했다. 서연이 산을 오르다가 그 모습을 보았다. 돌쇠가 괭이를 들고 땅을 파고 있었다. 돌을 골라내고 잡초 뿌리를 캐내고 땅을 뒤집었다. 그 일이 힘들어 보였지만 돌쇠의 표정은 편안했다. 무엇을 심을 생각입니까? 서연이 물었다. 감자도 심고 콩도 심고 상추도 심을 생각이요. 그것들을 전에는 왜 안 심으셨습니까? 돌쇠는 괭이를 멈추고 잠시 생각했다. 전에는 필요 없었소. 나 하나 먹는 것은 사서 먹어도 됐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돌쇠는 말끝을 흐렸다. 서연은 그 말이 어디서 끝난 것인지 알 것 같았다. 그러나 역시 물어보지 않았다. 도와드릴까요? 서연이 말했다. 땅 일구는 일은 힘들었어. 괜찮습니다. 저도 이제 감자는 삶을 줄 알고, 눈도 쓸 줄 알고, 장작도 쌓을 줄 압니다. 땅도 팔 수 있습니다. 돌쇠가 잠시 서연을 바라보다가 두 번째 괭이를 내밀었다. 서연이 받아들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땅을 팠다. 봄 땅이 뒤집혔다. 흙 냄새가 올라왔다. 새로운 것들이 자랄 준비가 된 흙 냄새였다. 씨앗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땅의 냄새. 일을 마치고 나서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그 땅을 바라보았다. 작은 밭이었다.
그러나 사람의 손이 닿은 땅은 달랐다. 그냥 거칠었던 땅이 이제는 무언가를 품을 수 있는 땅이 되어 있었다. 돌쇠 씨, 서연이 말했다. 예, 저도 씨앗을 가져오겠습니다. 아버지 댁에 상추 씨가 있습니다. 고추 씨도 있고요. 그것들을 가져오면 여기도 심을 수 있소. 그렇다면 올가을엔 고추도 먹을 수 있겠군요. 그렇소. 돌쇠가 말했다. 그리고 잠시 있다가 덧붙였다. 교수가 그것을 보러 올 때까지 잘 키워두겠소. 서연은 그 말을 들으며 웃었다. 고추가 다 자랄 때까지 자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당연하게 말하는 사람. 그것이 약속보다 더 단단하게 느껴졌다. 약속은 말로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그냥 사실처럼 말하는 것이었다. 서연이 올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믿음직했다. 그해 여름, 밭에 고추가 달렸다. 빨갛게 익은 것도 있었고, 아직 초록인 것도 있었다. 감자도 땅 속에서 알을 굵혔다. 콩도 꼬투리를 맺었다. 작은 밭이었지만 그 안에 많은 것이 자랐다. 돌쇠가 날마다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벌레를 잡았다. 서연이 왔을 때 돌쇠는 고추를 따서 내밀었다. 이게 그 고추요. 규수가 가져온 씨에서 난 것이요. 서연이 고추를 받아들었다. 빨갛고 단단했다. 이 씨앗이 여기 왔을 때 작은 씨앗이었는데 이렇게 자랐구나. 씨앗이 자라기 위해서는 좋은 땅이 필요하다. 그리고 날마다 물을 주는 손이 필요하다. 씨앗 혼자서는 자라지 못한다. 그것이 사람과 닮았다고 서연은 생각했다. 세 번째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이었다. 서연의 어머니가 혼담을 꺼냈다. 가문이 복권되고 서연도 나이가 찼으니 이제는 자리를 알아보아야 한다고 했다. 어머니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그것이 세상의 방식이었다. 서연은 그날 밤 오래 생각했다. 세상의 방식이 있고 자신의 마음이 있었다. 그 둘이 항상 같은 방향을 가리키지는 않는다. 전에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당연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다. 뒤주에서 스스로 나온 사람은 더 이상 아무것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산을 올랐다. 돌쇠는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다. 서연이 오는 것을 보고 도끼를 내려놓았다. 얼굴에 땀이 맺혀 있었다. 가을이었지만 도끼질은 더웠다. 무슨 일이오? 오늘은 정해진 날이 아닌데. 돌쇠가 말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두 사람이 마당에 앉았다. 서연은 한동안 말을 고르다가 말했다. 어머니께서 혼담을 말씀하셨습니다. 돌쇠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당을 바라보았다. 밭에 고추가 아직 몇 개 남아 있었다. 잘 됐소. 돌쇠가 말했다.
잘 됐다고요? 교수는 가문이 복권되었고 나이도 찼소. 좋은 자리가 있으면 이어야 하오. 그것이 맞는 일이오. 서연은 그 말을 들으며 뭔가 가슴 속에서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실망이었다. 그러나 그 실망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를 서연은 알았다. 그래서 더 솔직하게 말했다. 돌쇠 씨는 아무 말도 없습니까? 아무 말이요? 저에 대한 마음이 없습니까? 돌쇠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연을 바라보았다. 오래 바라보았다. 교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소.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없는 머슴 출신이오. 가진 것도 없고 앞으로도 가질 것도 없소. 이 산속 초가집이 전부인 사람이요. 알고 있습니다. 서연이 다시 말했다. 그런 사람에게 마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교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소. 서연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돌쇠 씨, 저는 그 겨울에 배웠습니다. 귀한 것은 신분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그것을 가르쳐 준 사람이 돌쇠 씨입니다. 그런데 지금 돌쇠 씨는 신분이 다르다는 이유로 마음을 말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모순 아닙니까? 돌쇠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다. 긴 침묵이 흘렀다. 마당에 바람이 지나갔다. 고추 잎이 흔들렸다. 교수가 맞소. 돌쇠가 마침내 말했다. 그렇다면 마음이 없다고는 하지 않겠소. 서연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마당을 바라보았다. 가을 햇살이 밭 위에 내려앉았다. 빨간 고추가 빛을 받아 반짝였다. 서연은 그날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서연이 말했다. 내가 아니라니. 너 나이가 몇인데? 어머니가 말했다. 나이로 때를 정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정한다는 말이냐? 마음으로 정하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한동안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은 것 같았다. 이 아이는 이미 정해두었구나. 무언가를. 어머니는 더 말하지 않았다. 그저 긴 한숨을 쉬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 한숨이 반대도 아니고 찬성도 아닌 기다려보겠다는 뜻임을 서연은 알았다. 늦가을 어느 날 돌쇠가 산을 내려왔다. 장날이 아니었다. 집신을 팔러 내려온 것도 아니었다. 그는 깨끗한 무명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다. 그리고 서연의 아버지 댁을 향해 걸었다. 문지기가 막았다. 그러나 돌쇠는 물러서지 않았다. 김대감께 전해주시오. 돌쇠가 왔다고. 드릴 말씀이 있다고. 문지기가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뒤 나와서 들어오라고 했다.
돌쇠는 사랑채로 안내되었다. 대감이 앉아 있었다. 이번엔 창 앞이 아니라 책상 앞이었다. 돌쇠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대감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왔구려. 앉게. 대감이 말했다. 돌쇠가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천천히 준비해 온 말을 했다. 대감께 드릴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말해보게. 서연 교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감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다. 그러나 말하지 않고 들었다. 저는 성도 없는 머슴 출신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앞으로도 가질 것도 없습니다. 신분으로 보면 교수와 저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압니다. 돌쇠는 잠시 멈추었다가 말을 이었다. 그러나 저는 교수를 존중합니다. 그 겨울에 혼자 눈보라를 뚫어온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위주에서 스스로 나온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 용기를 알고 그 마음을 압니다. 그것이 신분보다 귀한 것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대감이 말했다. 돌쇠가 대감을 바라보았다. 눈을 피하지 않았다. 허락해 주십시오. 교수 곁에 있도록. 대감은 오래 침묵했다. 그 침묵이 길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나무잎이 하나 지나갔다. 자네는 무엇을 줄 수 있는가? 대감이 물었다. 집도 없고 재물도 없습니다. 드릴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허락을 구하는가? 예. 그러나 한 가지는 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눈보라 치는 밤에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드릴 수 있습니다. 대감이 오래 돌쇠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내 딸이 이미 결정한 것 같더구나. 그렇습니까? 아비는 딸의 눈빛을 보면 안다. 그리고 나도 한 번 본 적이 있다. 자네 눈빛을. 그날 이 집에 왔을 때 무엇을 보셨습니까? 거짓이 없는 눈빛을 보았다. 자네는 과장하지 않는다. 꾸미지 않는다. 그것이 드문 것이다. 대감은 잠시 더 침묵하다가 말했다. 세상이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다.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내 딸이 선택한 사람이고 내가 본 사람이다. 돌쇠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다. 허락이었다. 세상의 방식과 다른 허락이었지만 허락이었다. 돌쇠가 일어서며 허리를 깊이 숙였다. 대감이 그것을 받았다. 그것이 두 사람 사이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어른의 예였다. 세 번째 겨울이었다. 그 겨울은 첫 번째 겨울처럼 혹독하지 않았다. 눈은 왔지만 사람을 얼려 죽일 만큼 치지 않았다. 바람도 살을 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차가운 정도였다. 사람들은 올겨울은 순하다고 했다. 돌쇠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겨울은 항상 겨울이었다.
있었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견딜 수 있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힘든 것이었다. 그리고 이 겨울에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느 겨울밤 초가집에 사람들이 모였다. 마을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몇 명 있었다. 박씨 장수도 있었고 늙은 어머니도 있었고 젊은 사람들도 있었다. 그리고 서연이 있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아버지 김 대감이 함께였다. 대감은 지팡이를 짚고 산을 올랐다. 두 번째였다. 초가집이 좁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상관하지 않았다. 어깨를 맞대고 앉았다. 화로 하나가 가운데 있었다. 그 불 하나로 방 안이 따뜻했다. 작은 불이었지만 사람이 많으면 따뜻해지는 법이었다.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박씨 장수가 먼저 말했다. 그 겨울에 잡혀갔다가 어떻게 풀려났는지를, 처음 잡혔을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를, 그러다가 어사또가 왔을 때 그 느낌을, 마치 하늘에서 무언가가 내려온 것 같았다고 했다. 늙은 어머니가 이어받았다. 그 시절엔 이 참판 수아들이 무서워서 제대로 농사도 못 지었다고 했다.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이제는 봄이 되면 씨앗을 심고, 여름이 되면 물을 주고, 가을이 되면 거두어들인다고. 그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게 당연하지 않던 시절이 있었다고. 젊은 사람들이 끼어들었다. 저는 그 시절을 잘 모르지만 어른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때 이 산에 있던 분이 마을 사람들한테 많은 것을 해줬다고. 직접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시지만 그분이 있어서 마을이 버텼다고. 돌쇠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화로 속을 바라보았다. 숯이 타고 있었다. 붉고 조용하게.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소. 돌쇠가 말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이미 무언가를 하신 것입니다. 박씨 장수가 말했다. 그게 무슨 말이오? 자기가 한 것을 자기가 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우리한테 힘이 됩니다. 세상이 다 그런 사람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돌쇠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다가 그냥 두었다. 어떤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 맞을 때가 있었다. 그것이 상대에 대한 예의일 때가 있었다. 대감이 말했다. 내가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소. 벼슬이 높은 사람도 만났고 재물이 많은 사람도 만났소.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진짜 귀한 사람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소. 진짜 귀한 사람은 이 산에 있었소. 방 안이 조용해졌다. 숯이 타는 소리만 들렸다. 그 말이 공기 속에 녹아들었다. 서연은 돌쇠를 바라보았다. 돌쇠는 여전히 화로 속을 바라보고 있었다. 얼굴이 붉은 빛을 받아 따뜻하게 보였다. 그 얼굴이 첫날 밤 등잔불 아래 집신을 꼬던 얼굴과 겹쳐졌다. 작고 희미한 등불 아래서 혼자 앉아있던 사람.
그러나 꺼지지 않는 불빛처럼 거기 있던 사람. 밤이 깊어갔다. 이야기가 이어졌다. 웃음도 나왔다. 가끔은 눈물도 나왔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화로 속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새 숯을 넣는 것은 돌쇠였다. 그는 이야기를 들으며 가끔 화로 앞에 무릎을 꿇고 새 숯을 집어넣었다. 조용히 그리고 정확하게 불이 꺼지지 않을 만큼. 사람들이 돌아간 뒤 방 안에는 서연과 돌쇠와 대감만 남았다. 대감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산을 내려가야겠구나. 저녁 바람이 차기 전에 제가 모시겠습니다. 서연이 말했다. 됐다. 여기 좀 더 있거라. 대감이 말했다. 서연이 눈을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대감이 웃었다. 오래전에는 보지 못했던, 그러나 이제는 가끔 보이는 그 웃음이었다. 작은 것들에 기뻐하는 사람의 웃음. 대감이 돌쇠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돌쇠도 고개를 숙였다. 대감이 문을 열고 나갔다. 문이 닫혔다. 방 안에 두 사람만 남았다. 화로 속의 불이 조용히 타고 있었다. 돌쇠 씨, 서연이 말했다. 예. 처음 이 문을 두드렸을 때가 생각납니다. 나도 기억하오. 무서우셨습니까? 그때. 돌쇠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무서웠소. 그런데도 문을 열어주셨습니까? 그렇소. 왜입니까? 돌쇠가 화로 속을 바라보았다. 붉은 빛이 그의 얼굴에 드리웠다. 이 눈 속에 내쫓으면 이분은 죽는다. 그 생각 하나뿐이었소. 서연은 그 말을 들으며 오래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그것이 저를 살렸습니다. 그 생각 하나가. 두 사람이 화로 앞에 나란히 앉았다.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다. 겨울 바람이었다. 그러나 방 안은 따뜻했다. 작은 화로 하나가 그 추위를 이기고 있었다. 서연은 그것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불은 크지 않아도 된다. 꺼지지 않으면 된다. 작아도 꺼지지 않는 불이 큰 추위를 이긴다. 그것이 이 겨울이 가르쳐 준 것이었다. 그리고 사람도 그런 것 같았다. 크지 않아도 된다. 꺼지지 않으면 된다. 돌쇠는 말이 없었다. 그냥 거기 있었다. 그냥 거기 있는 것. 꺼지지 않는 것. 올겨울 첫눈이었다. 소리 없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세상이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다. 혼자가 아니었다.